그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나는 아직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문을 두드리며 최후 통첩을 내밀었다. 이 집을 우리에게 넘기지 않으면 요양원으로 보낼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당신 집에서 찾은 DNA 검사 결과를 아들에게 보여줄게요. 여기까지 나를 따라와 줘서 고맙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줘. 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보고 싶어.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모든 것을 영원히 바꾼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이름은 민지, 62세. 그리고 사흘 전까지 나는 38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린 아내였다. 내 남편 영호는 폐암과의 오랜 싸움 끝에 내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여전히 내 마음에 메아리 친다. 자기야, 몸 조심해. 우리가 함께 만든 것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해. 그 순간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죽어가는 사람의 혼잣말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에 더 귀 기울였어야 했는데. 장례식은 이상한 경험이었다. 며느리 지은은 마치 자신이 진짜 과부인 것처럼 행동했다. 맨 앞줄에 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관에 올릴 꽃까지 직접 골랐다. 나는 거기 앉아서 내 남편의 장례식에 초대받은 손님처럼 느껴졌다. 내 35 새아들 민수는 장례식 내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직 지은만 바라보며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는데 몰두했다. 지은이 장례식 끝에 내게 다가왔을 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다. 그녀는 늘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마치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아는 듯한 미소였다. 민지 씨, 그녀가 예상치 못한 단단한 악수로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곧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영호를 잃은 충격에 너무 망가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정신이 없었다. 그저 영호와 내가 25년 전에 함께 산 집, 민수를 키운 집, 우리의 추억이 담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의 냄새가 아직도 옷장에 배어있는 그 집에 둘러싸이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정확히 8시, 지은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위로의 방문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목적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지 씨. 그녀는 초대받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전날과 똑같은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잘 잤기를 바라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나는 영호와 함께 수많은 밤을 TV를 보며 보냈던 소파에 앉아서 그녀를 혼란스럽게 바라보았다. 문제란요? 지은 씨, 어제 영호를 묻었어요. 좀 기다릴 수 없나요?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서 서류철을 열었다. 아니요, 기다릴 수 없어요. 민수와 나는 당신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결정을 내렸어요. 내 상황이라니 마치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들렸다. 민지 씨, 그녀가 말을 이었다. 62세잖아요. 이 집은 혼자 사는 당신에게 너무 커요. 유지비, 관리, 외로움, 이 나이에 건강에 좋지 않죠. 위장이 꼬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슨 소리예요? 지은은 마치 고집 센 아이와 대화하듯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찾아본 요양원이 아주 훌륭하고 편안해요. 친구를 사귀고 활동도 하고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당신에게 완벽해요. 그 말은 뺨을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요양원이란요?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녀는 서류철에서 종이를 꺼내며 말했다. 민수와 나는 가족을 위해 더 큰 공간이 필요해요. 이 집은 방이 4개고 마당도 넓고 좋은 동네에 있죠.
우리에게 딱이에요. 나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며 들은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집을 떠나라는 건가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민지 씨, 지은이 말했다.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집을 양도하고 우리가 좋은 곳에 정착하도록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법적 대안을 찾아야 할 거예요. 법적 대안? 내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나왔다. 민수는 당신의 유일한 상속인이에요.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죠. 특히 당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요. 판사가 당신이 혼자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민수도 이에 동의하나요? 지은이 미소 지었다. 직접 물어보세요. 마치 신호를 받은 듯 민수가 뒷문으로 들어왔다. 내가 품에 안고 악몽을 달래주고 숙제를 도와줬던 내 아들이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안녕 엄마,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내게 다가와 안아주지 않았다. 민수, 나는 속삭였다. 지은 말이 사실이야. 그는 아내 옆에 앉아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 알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이 집은 엄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겐 더 큰 공간이 필요해. 하지만 이건 내 집이야. 나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며 말했다. 여기서 너희 아빠와 25년을 살았어. 너를 키웠고 우리 추억이 다 여기 있어.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야, 엄마. 민수는 마치 오은 대사를 읊듯 말했다. 그리고 언제든 우리를 보러 올 수 있어. 지은이 끼어들었다. 게다가 민지 씨, 요양원에는 재미있는 활동이 많아요. 작업치료, 노인체조, 금요일엔 빙고도 있죠. 영원한 휴가 같은 거예요. 나는 그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남편의 장례식 다음 날 내 집에 와서 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려는 사람들. 민수는 내 시선을 피했고 지은은 독수리처럼 내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며 나를 노려보았다. 만약 내가 거절하면? 내가 물었다. 그럼 법적으로 진행해야죠. 지은이 즉시 대답했다. 민수는 이 집이 가족을 위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당신이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요. 길고 비용 많이 들고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거예요. 민수가 마침내 내 눈을 바라보았다. 우린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아, 엄마. 그냥 엄마를 위해 최선이길 원할 뿐이야.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집을 잃는 고통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모든 걸 희생했던 내 아들이 나를 장애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는 간신히 말했다. 물론이죠. 지은이 서류철을 다듬며 말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요양원에 보증금을 이미 냈고 대기자 명단이 길어요. 그들이 떠난 후 나는 거실에 앉아서 생애 가장 깊은 침묵 속에 둘러싸였다. 영호가 병원에 있을 때도 이렇게 완전히 혼자라고 느낀 적은 없었다. 그때 무언가가 떠올랐다. 지난주 민수가 아팠을 때 탕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보았다. 의료연구소 로고가 찍힌 봉투였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 봉투가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해하려 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 내 아들이 나를 엄마가 아닌 짐으로 보기 시작했을까?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더 아팠다. 민수가 8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 팔을 부러뜨렸던 때를 떠올렸다. 영호는 출장 중이었고 나는 병원에서 사흘밤을 꼬박 새우며 민수가 괜찮은지 확인했다. 민수는 밤마다 울었고 나는 그의 곁에서 어린 시절 좋아하던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엄마, 깁스를 한 작은 팔을 안고 민수가 말했다. 커서 엄마가 나를 돌봐준 것처럼 엄마를 돌볼게요. 그 말은 이제 내 심장에 칼처럼 꽂혔다. 민수가 16살이 되었을 때도 떠올랐다. 영호와 나는 민수가 원하던 중고 현대차를 사주기 위해 몇 달간 돈을 모았다. 사치스러운 차는 아니었지만 민수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그날 나를 꼭 안으며 말했다. 엄마는 세상 최고의 엄마야. 엄마 없으면 나 어떡해. 그리고 대학교 시절 민수는 비싼 사립대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영호와 나는 학비를 내기 위해 집을 담보로 2번째 대출을 받았다. 나는 치과병원에서 비서로 2배로 일하며 4년 동안 생활비를 보탰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민수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다. 단지 그가 최고의 기회를 갖길 바랐다. 민수가 졸업했을 때 그는 학위 헌정사를 내게 바쳤다.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건 엄마의 희생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 민수는 어디로 갔을까? 나를 안아주던 아이, 내가 슬플 때 정원에서 꽃을 따다 주던 아이, 항상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던 아이는? 그때 지은이 나타났다. 민수가 28세 때 직장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그녀를 만났다. 지은은 보험회사 접수원이었고 민수보다 5살 어렸다. 금발에 날씬하고 완전히 진심이 아닌 듯한 미소를 지녔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불편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처음엔 지은이 나에게 매력적이었다. 민지 씨, 그녀는 항상 말했다. 정말 멋진 아들을 키우셨어요. 당신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작은 선물을 가져오고 요리 레시피를 묻고 민수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나는 마침내 꿈꾸던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차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다. 민수는 지은이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일요일 가족 모임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내가 전화하면 그는 항상 바빠 보였다. 엄마, 지금 지은이랑 있어. 나중에 전화할게.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그러더니 은연중에 비판이 시작되었다. 가족 모임에서 지은이 말했다. 민지 씨가 아직도 민수 밥을 해주는 게 귀여워요. 하지만 이제 아들을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여보? 민수는 웃으며 동의했다. 지은 말이 맞아, 엄마. 나 이제 애 아니야. 그 말들은 작은 칼날 같았다. 민지 씨, 영호 씨가 운동을 더 하면 좋을 텐데요. 그 나이에 심장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민지 씨, 그 블라우스는 나이 들어 보이게 해요. 스타일 바꿔보는 건 어때요? 항상 미소를 띠고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말들은 나를 작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결혼식은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지은은 나와 상의 없이 모든 걸 계획했다. 신랑의 어머니인 내가 초대장으로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다. 소규모 결혼식을 원한다고 했잖아. 내가 민수에게 말했다. 맞아, 엄마.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하지만 결혼식 당일 가까운 가족에 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지은의 친척과 친구, 동료들이 수십 명이었고 나는 2 언니와 이웃 몇 명과 함께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민수는 리셉션 내내 나와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결혼식 후 민수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다. 늘 핑계가 있었다. 지은이 아프다. 민수가 일이 많다. 지은 친구들과 계획이 있다. 영호가 2년 전 아프기 시작했을 때 민수가 우리 곁에 있어줄 거라 기대했다. 처음 몇 달은 자주 왔다. 하지만 영호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방문은 점점 드물어졌다. 엄마, 힘든 병원 진료 후 민수가 말했다. 지은이 말하길 이 스트레스가 나한테 좋지 않대.
더 잘 돕기 위해 감정적 거리를 둬야 한대. 죽어가는 아버지와의 감정적 거리라니. 나는 간청했다. 민수야, 우리가 널 필요로 해. 엄마는 강하잖아. 항상 강했어.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영호와 나는 인생의 가장 힘든 인연을 거의 혼자 버텼다. 나는 매일 밤 영호를 돌봤다. 화학치료에 데려가고 통증이 심할 때 위로하고 그가 희망을 잃었을 때 희망을 유지하려 애썼다.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 때론 더 드물게 왔다. 지은은 거의 오지 않았다. 늘 핑계가 있었다. 영호의 마지막 몇 달,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끝이 가까워졌음을 알았을 때 민수는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 집 서류 다 정리됐어. 아빠가 유언장 남겼어. 이 집 가치가 얼마지? 그때는 실질적인 걱정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그때부터 이 순간을 계획했음을 깨달았다. 영호가 죽기 전날 밤, 그는 중요한 말을 하려 했다. 너무 약해진 상태였지만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지야, 조심해.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하고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떠났다. 새벽 3시 침대에 앉아서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생각했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까? 누구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호의 책상으로 갔다.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서랍을 열고 문서들을 뒤졌다. 출생증명서, 집문서, 보험증서. 그러다 유언장 페이지 사이에 접힌 종이를 발견했다. 영호의 떨리는 글씨로 적힌 메모였다. 민지야, 지은을 의심해. 아이가 민수와 닮지 않았어. 내가 죽은 후 조사해. 사랑에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민수가 닮지 않은 아이? 4살 손자 지은을 말하는 거였다. 나는 늘 지은이 지은을 더 닮았다고 생각했지만 영호는 뭔가 더 알아챈 거였다. 그러다 민수 책상에서 본 의료연구소 봉투가 떠올랐다. 지은의 방문 이후 처음으로 고통과 혼란 외에 다른 감정이 들었다. 결심이었다. 만약 그들이 내 모든 걸 빼앗으려 한다면 적어도 진실을 알아낼 거였다. 다음 날 아침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깨어났다. 영호의 메모가 모든 걸 바꿨다. 더 이상 집이나 내 존엄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나는 중요한 면접에 가듯 신중히 옷을 입었다. 영호가 늘 우아하다고 했던 남색 드레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했다. 운명을 받아들인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처럼 보이고 싶었다. 오전 10시경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나는 차분하고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우리 대화에 대해 생각해봤어. 그래 엄마. 그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다. 너희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집은 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커. 그리고 외로움도 잘 못 견디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은이 배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거 잘 생각했어, 엄마. 이해할 줄 알았어. 오늘 오후에 너희 집에 들러도 될까? 지은에게 중요한 서류를 가져다 주고 싶어. 아빠 생명보험 서류, 집 관련 서류, 내가 떠날 때 필요할 것들. 물론이지 엄마. 지은은 오후 내내 집에 있을 거야. 나는 5시까지 회의가 있지만 지은이 도와줄게. 완벽해. 지은과 단둘이 필요했다. 고마워, 민수야. 2시쯤 갈게. 전화를 끊고 잠시 깊게 숨을 쉬었다. 영호는 내가 생각보다 강하다고 늘 말했다. 이제 그걸 증명할 때였다. 정확히 2시에 민수 집에 도착했다. 새 동네에 있는 예쁜 집이었다. 특별하진 않지만 편안했다. 영호와 내가 3년 전 계약금을 도와줬다. 이제는 그게 더 큰 계획의 일부였는지 의심스러웠다.
지은이 문을 열었고 진심으로 안도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민지 씨, 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들어오세요. 집은 늘 그렇듯 완벽히 정리되어 있었다. 지은은 청소에 강박적이었다. 지은은 유치원에 가 있어서 우리 둘뿐이었다. 커피 드릴까요? 그녀가 부엌으로 향하며 물었다. 네, 고마워요. 그녀가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을 둘러보았다. 가족 사진이 사방에 있었지만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최근 사진에서 지우는 주로 지은과 함께였다. 민수와는 그다지. 민수와 함께일 때도 부자간의 자연스러운 유대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여기요, 지은이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와 말했다. 그녀는 완벽히 조절된 미소를 지으며 앉았다. 서류 가져오셨어요? 네. 나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다. 근데 먼저 화장실 좀 써야겠어요. 물론이죠. 위치 아시죠? 손님용 화장실 대신 나는 2층 화장실로 올라갔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지은이 아래층에서 들을까 걱정될 정도였다. 주 침실을 지나 민수의 서재문이 열려있는 걸 보았다. 빠르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책상은 서류로 뒤덮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 내가 찾던 것이 있었다. 지난주 봤던 같은 의료연구소의 봉투 여러 개. 떨리는 손으로 이미 열린 봉투를 집었다. 안에 여러 서류가 있었지만 한 장이 즉시 눈에 띄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였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추는 듯했다. 민수와 지훈의 친자 가능성 0%, 0%. 내 손자는 내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책상에 기대야 했다.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점점 드물어진 방문, 민수가 집에 오지 못하게 만든 지은의 핑계들, 장례식 이후 그녀가 상황을 장악한 방식. 하지만 더 많은 서류가 있었다. 다른 봉투를 빠르게 확인했다. 더 최근에 불과 2주 전 날짜에 또 다른 친자 확인 결과가 있었다. 이번엔 달랐다. 태우와 지은의 친자 가능성 99.97%. 태우. 이름은 모르지만 지은의 진짜 아버지였다. 아래층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 씨, 괜찮아요? 네, 곧 내려갈게요. 나는 목소리를 정상으로 유지하려 애쓰며 외쳤다. 급히 서류 사진을 찍어 봉투에 다시 넣고 서재를 나왔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겨우 쥐었다.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지은은 계단 아래 서서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너무 오래 걸렸네요. 미안해요. 이 나이에 모든 시간이 걸리네요. 나는 태연히 대답했다. 거실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연기를 유지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미친 듯이 돌아갔다. 민수는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거리를 뒀던 걸까? 아니면 지은이 그를 속여왔던 걸까? 그럼 지은이 커피를 마시며 앉아서 말했다. 요양원에는 언제 들어갈 건가요? 그 질문은 뺨을 맞은 듯했다. 내가 며느리의 거대한 거짓을 알아낸 순간에 그녀는 나를 쓰레기처럼 내쫓으려 하고 있었다. 글쎄요. 나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애쓰며 말했다. 서류가 언제 준비되느냐에 달렸죠. 오, 거의 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밝게 말했다. 오늘 아침 관리자와 통화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입소할 수 있대요. 다음 주 월요일, 5일 뒤였다. 그렇게 빨리요? 내가 물었다. 빨리 할수록 좋죠, 민지 씨. 빨리 적응할수록 새 삶에 빨리 익숙해질 거예요. 새 삶이라니, 요양원에서. 그녀는 내 집에서 내 아들과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손자가 사실 내 손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하지만 지훈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네 살인 그 달콤한 아이는
나를 할머니라 부르며 사랑했다.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든 나는 그가 태어난 날부터 그를 사랑했다. 그는 이 모든 일에 무고했다. 지은 씨,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에게 진실을 말할 생각은 해봤나요? 그녀가 살짝 긴장했지만 미소는 변하지 않았다. 무슨 진실이요? 지훈에 대해. 그녀의 미소가 마침내 사라졌다. 우리는 영원 같았던 순간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공포를 보았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달라졌다. 알 것 같아요. 지은이 벌떡 일어났다. 민지 씨, 이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영호 씨를 잃은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심각한가 봐요. 나도 일어났지만 문으로 향하지 않았다. 지은 씨, 내가 엄마로 산 세월이 몇 년인지 아나요? 뭐라고요? 35년이에요. 35년 동안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아보는 법을 배웠죠. 마침내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달콤하고 걱정하는 척하던 지은은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여성이 나타났다. 뭐 원하는 거예요? 그녀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진실을 원해요. 진실로 뭘 하려고요, 민지 씨? 민수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요? 미치고 억울한 엄마를 자기 아내 대신 선택할 것 같아요? 난 미치지 않았어요, 지은 씨. 억울하지도 않아요. 바보 취급받는데 지쳤을 뿐이죠. 그녀가 나게 다가왔고 처음으로 진짜 지은을 보았다. 가식적인 친절도 연기된 걱정도 없었다.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뭐든 할 준비가 된 여성뿐이었다. 잘 들으세요. 그녀가 처음으로 들어보는 목소리로 말했다. 월요일에 요양원에 들어가고 서류에 서명하고 입 다물어요. 안 그러면 그 아이를 다시는 못 보게 할 거예요. 날 협박하는 건가요? 현명한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문으로 향했지만 나가기 전 그녀를 돌아보았다. 지은 씨, 영호가 늘 내가 생각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그가 맞았는지 알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는 그 집을 나오며 두 가지를 확신했다. 첫째, 지은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과소평가했다. 둘째, 월요일은 내가 요양원으로 가는 날이 아니라 모든 걸 바꾸는 날이 될 거였다. 다음 세 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 지훈의 비밀을 모르는 척 해야 했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서류들이 떠올랐다. 지훈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더 아팠다. 금요일 아침 민수가 집에 왔다. 그가 자란 집에서 그를 보는 건 이상했다. 마치 낯선 사람처럼 행동했다. 엄마, 잘 지내? 그는 물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지은이 짐 싸는 걸 도우러 오라고 했어. 참 배려 깊네. 나는 중립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거실을 둘러보며 이미 어떤 가구를 가질지 계산하는 듯 했다. 엄마, 이 변화가 엄마한테 좋을 거야. 요양원엔 활동이 많아. 새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민수야. 나는 내가 좋아하던 의자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물론이지. 행복하니? 그 질문에 그는 당황했다. 소파에 앉아서 인상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질문이야? 간단한 질문이야. 내 인생, 결혼 생활에 행복하니? 잠시 내가 기억하던 민수가 보였다. 모든 비밀을 털어놓던 아이. 하지만 곧 가면이 돌아왔다. 당연히 행복해. 멋진 아내, 예쁜 아들, 좋은 직장이 있잖아. 그리고 방해가 되는 엄마.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방해가 아니야. 그냥 엄마가 돌봄이 필요할 뿐이고 우리가 제대로 돌볼 수 없어. 못하는 거야. 아니면 안 하려는 거야. 그는 불편한 듯 일어났다.
다락방 정리부터 시작할게. 지은이 거기 상자들 좀 살펴보라던데. 그가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한때 내 어린 아들이었던 35세의 남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한 여성이 그를 이렇게 조종하게 놔뒀을까? 그날 오후 민수가 떠난 후 나는 영호의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세웠다. 서류를 맥락 없이 보여줄 순 없었다. 민수가 진실을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또한 나를 보호해야 했다. 지은이 나를 협박할 수 있다면 궁지에 몰렸을 때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다른 주에 사는 언니 미영에게 전화했다. 민지야, 그녀가 걱정하며 말했다. 요양원 건 어떻게 돼가? 미영 언니, 알아둬야 할 게 있어. 앞으로 며칠 안에 나한테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아프면 그게 우연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모든 걸 말했다. 서류, 지은의 협박, 집 문제. 미영은 몇 분간 침묵했다. 세상에, 민지야, 정말 확신해? 서류 사진이 있어. 지금 이메일로 보낼게. 뭐 할 건가? 민수에게 진실을 알 기회를 줄 거야. 그 다음엔 그가 어떤 남자가 될지 결정하게 할 거야. 토요일 밤 지은이 전화했다. 민지씨, 내일 준비 다 됐는지 확인하려고요. 오전 9시에 차가 와요. 다 준비됐어요. 나는 거짓말했다. 좋아요. 그리고 지난번 대화에 대해 잘 생각해봤길 바라요. 오, 많이 생각했죠. 전화를 끊은 후 영호와 내가 25년간 아침을 먹고 민수의 숙제를 도와주고 생일과 설날을 축하했던 식탁에 앉았다. 전화기를 꺼내 문자를 썼다. 민수야, 내일 아침 8시에 와줘. 중요해. 지은도 데려와. 떠나기 전에 보여줄 게 있어. 답장이 빨리 왔다. 알았어, 엄마. 괜찮아?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나는 답했다. 사실이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분명한 목적이 생겼다. 일요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목욕하고 최고의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신중히 빗고 향수까지 뿌렸다. 모든 걸 바꿀 날이라면 영호가 늘 알았던 강한 여성으로 보이고 싶었다. 커피 3잔을 준비하고 특별한 날에만 썼던 좋은 접시를 꺼냈다. 마치 멋진 저녁 식사를 준비하듯 식탁을 차렸다. 결혼을 파괴할 준비가 아니라 정확히 8시 민수의 찻소리가 들렸다. 깊게 숨을 쉬며 속삭였다. 영호야, 도와줘. 그리고 문을 열었다. 민수와 지은은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 둘 다 골칫덩이 친척을 대하듯 억지로 참는 표정이었다. 좋은 아침, 나는 몇 주 만에 가장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들어와. 엄마, 민수가 말했다. 왜 이렇게 일찍 오라고 한 거야? 차는 9시에 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중요한 걸 공유하고 싶어서야. 지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보았지만 민수는 진짜 호기심을 보였다. 최종 결정? 그가 물었다. 앉아, 커피 줄게. 나는 영호와 내가 결혼 선물로 받은 도자기 잔에 커피를 따랐다. 곧 지은의 손에 넘어갈 잔이었다. 민수야, 나는 시작했다. 며칠 동안 엄마로 산다는 게 뭔지 많이 생각했어. 지은은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엄마는 자식을 보호하고 이끌고 필요할 때 힘든 진실을 말해주지. 엄마, 민수가 끼어들었다. 요양원 얘기면 요양원이 아니야. 민수야. 가족에 관한 거야. 정직함에 관한 거야. 우리가 누구와 삶을 공유하는지 아는 거야. 지은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지만 침착을 유지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민수가 말했다. 나는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화면에는 내가 찍은 서류 사진이 있었다. 민수야,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지훈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 방 안 분위기가 즉시 바뀌었다. 민수는 전화기를 더 잘 보려고 몸을 숙였다. 지훈은 완전히 얼어붙어 숨도 안 쉬는 듯 했다. 이게 뭐야? 민수가 전화기를 집으며 물었다. 그가 서류를 읽는 모습을 보았다. 단어가 그의 의식에 스며드는 순간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혼란에서 충격, 고통, 그리고 처음 보는 순수한 분노로 변했다. 0%, 그가 속삭였다. 지은을 보며 친자 가능성 0%.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만 내려다보았다. 지은, 민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이게 뭐야?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서 모든 게 끝났음을 알았다는 걸 보았다. 민수야, 지훈이 내 아들이 아니야?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했다. 부엌 시계의 똑딱거림, 거리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 내 심장 박동이 들렸다. 마침내 지은이 입을 열었다. 설명할게. 그럼 설명해. 민수가 치명적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나는 내 아들이, 이 여자 때문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그 아들이 마침내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일요일 아침이 왔지만 내가 집을 떠나는 날이 아니었다.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었다. 지은은 민수를, 나를, 다시 민수를 바라보았다. 내가 아는 한 처음으로 그녀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다. 민수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내가 한 모든 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 우리 가족? 민수는 의자를 너무 세게 일어나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거짓 위에 세운 관계를 가족이라고 불러. 중요한 건 거짓말하지 않았어. 중요하지 않다고? 민수는 전화기를 허공에 흔들었다. 내년 동안 내가 아들을 키웠다고 믿게 했잖아. 나는 앉아서 그 장면이 펼쳐지는 걸 지켜보았다. 한편으로는 민수가 안쓰러웠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그의 무시로 아파했던 내 일부는 그의 완벽한 세상이 무너지는 걸 보며 만족스러웠다. 민수야, 제발 앉아서 설명할게. 지은이 애원했다. 아니, 거기서 설명해. 그리고 진실이어야 해. 지은은 절벽에서 뛰어내릴 준비라도 하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너를 만났을 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 누구 아이야? 태우. 너를 만나기 전 남자친구. 태우가 누군데? 민수는 갇힌 동물처럼 거실을 서성였다. 그와 얼마나 사귀었어? 3년. 그가 아빠라면 왜 그와 함께하지 않았어?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인정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그는 돈이 없었어. 정비소에서 일했고 원룸 아파트에 살았어. 너는 좋은 직장, 경력, 미래가 있었지. 침묵은 참혹했다. 민수는 아내가 자신을 돈 때문에 선택했음을 깨달았다.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날 이용한 거야.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야, 민수야. 너를 정말 사랑하게 됐어. 언제? 약혼 반지를 사줬을 때, 결혼식 비용을 냈을 때, 집을 샀을 때. 민수야, 그런 게 아니야. 언제 사랑하게 됐어, 지은아?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왜인지 알았다. 그녀는 민수를 진짜로 사랑한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그를 이용했다. 민수는 창문으로 걸어가 아내에게 등을 돌렸다. 태우는 지훈이 자기 아들인 걸 알아? 응. 그동안 계속 연락했어? 가끔. 가끔이 뭐야? 지훈은 손을 비틀었다. 그가 지훈을 만나고 싶어 했어. 그래서 가끔 공원에 데려가면 태우가 우연히 거기 있었지. 민수가 급히 돌아섰다. 내가 모르게 내 아이를 진짜 아빠한테 데려간 거야? 몇 번뿐이야. 몇 번, 지은아?
한 달에 한 번쯤 아마. 내년 동안. 민수야, 이해해줘. 아무것도 이해 안 해. 민수가 눈물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웠어. 그 아이 물건 사주려고 야근했어. 아플 때 밤새 깨어 있었고 자전거 타는 법, 야구하는 법을 가르쳤어.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다. 내 아들처럼 사랑했어. 지훈도 너를 사랑해. 내가 처음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둘 다 나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널 사랑해, 민수야. 내가 반복했다. 그 애한테 넌 아빠야. 이건 전혀 모르는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어? 지훈이 억울하게 물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걸어갔다. 나한테 망친 게 없어, 지훈 씨. 네가 이 가족을 망쳤어. 거짓 위에 세운 날부터 이건 복수야. 요양원 가기 싫어서지. 맞아.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처음엔 요양원 때문이었어. 내 집, 내 존엄을 지키고 싶었지. 하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거야. 나는 민수를 향했다. 너를 구하는 거야. 뭐에서 구해? 민수가 물었다. 거짓 위에 세운 인생에서, 너를 수단으로 보는 여자에서, 쉰새에 깨어나 네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는 걸 깨닫는 거에서. 지은이 벌떡 일어났다. 그만해. 민수야, 저 말 안 들어. 당신을 조종하려는 거야, 나처럼? 나는 차분히 물었다. 내가 아들의 친자 여부를 숨겼나? 다른 남자와 몰래 만났나? 엄마를 쫓아내려 했나? 넌 상황을 이해 못해. 완벽히 이해해. 나는 대답했다. 네가 오래전부터 날 내쫓을 계획이었고 민수 마음을 나와 멀어지게 했고 영호가 죽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지. 민수는 우리 둘을 보며 모든 걸 처리하고 있었다. 또 있어. 나는 주머니에서 다른 종이를 꺼내며 말했다. 또 다른 서류를 찾았어. 지은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무슨 서류? 태우가 지훈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두 번째 친자 확인 결과야. 민수가 종이를 빼앗아 읽었다. 이건 언제 한 거야? 2주 전. 왜 2주 전에 또 친자 확인을 했어? 민수가 지은에게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유를 알았다. 태우가 자기 아들을 원하기 때문이야. 내가 말했다. 그리고 지은은 너와 함께 있는 남자를 유지할지, 진짜 사랑하는 남자와 떠날지 결정하려 했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다시 전화기를 꺼내 민수 책상에서 찍은 또 다른 서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럼 이건 뭐야? 영호 사망 후 일주일 뒤 날짜의 이혼 변호사 견적서였다. 민수는 서류를 보고 아내를 보고 다시 서류를 보았다. 나랑 이혼하려 했어. 민수야, 설명할게. 내 집을 차지하고 엄마를 내쫓은 다음에. 그게 계획이었어. 지은은 마침내 무너졌다. 의자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들킨 여자의 눈물이었다. 그래, 그녀가 속삭였다. 그게 내 계획이었어.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민수는 4년간 결혼했던 여자를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날 사랑한 적이 있나? 그가 마침내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고 다시 거짓말하려는 줄 알았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에서 더 이상 소용없다는 걸 알았나 보다. 처음엔 아니었어.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나중엔 정이 들었어. 정? 민수가 반복했다. 사랑이 아니라 정? 복잡해, 민수야. 아니, 지은아. 복잡하지 않아.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야 그는 문으로 향했다. 내 집에서 나가. 민수야, 제발. 지금 나가. 지은은 나를 증오와 절망이 섞인 눈으로 보았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넌 다 망쳤어.
아니, 나는 단호히 말했다. 네가 망쳤어. 진실보다 거짓이 더 쉽다고 결정한 날부터. 지은이 떠난 후 민수와 나는 거실에 단둘이 남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손에 묻었다. 어떻게 몰랐지?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왜 몰랐겠어?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가 조종에 능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는 사랑하는 여자의 좋은 면을 믿고 싶었던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엄마, 그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미안해. 모든 게 미안해. 이렇게 대하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던 거. 알아, 민수야. 용서해 줄 수 있어. 지난 몇 년의 상처를 생각했다. 혼자 울었던 시간들, 내가 엄마로서 뭘 잘못했는지 고민했던 밤들. 하지만 내가 키운 아이, 마음 깊은 곳에서 좋은 남자였던 그를 생각했다. 이미 용서했어. 나는 말했다.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걸 본 순간 내가 품었던 분노는 사라졌다. 남은 건 사랑뿐이었다. 결코 떠난 적 없는 사랑. 3개월 후 나는 영호와 수많은 아침을 함께했던 부엌에 앉아서 민수가 지훈을 위해 스크램블 에그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일요일 아침이고 이건 우리의 새 전통이 되었다. 진짜 가족처럼 보내는 일요일 아침 식사. 폭로 이후 처음 며칠은 모두에게 힘들었다. 민수는 지은의 배신뿐 아니라 4년간 키운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자기 아이가 아님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웠던 건 그 사실이 지훈과의 관계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애는 날 아빠로 알아. 폭로 일주일 후 민수가 말했다. 악몽을 달래주고 무릎이 까졌을 때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거기 있었어. 지금 버릴 수 없어. 그리고 그는 그러지 않았다. 민수는 지훈의 완전한 양육권을 위해 싸웠고 지은의 거짓과 조종 증거로 쉽게 얻었다. 판사는 특히 지은이 민수 몰래 지훈을 생물학적 아버지와 만나게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지은은 처음엔 싸우려 했다. 여러 번 전화해 민수와 얘기해달라고 설득하려 했다. 민지 씨 한 통화에서 그녀가 말했다. 이해해줘. 난 사랑 때문에 그랬어. 태우를 사랑했고 민수도 사랑하게 됐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 방식으로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할 순 없어.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거짓 위에 결혼을 세울 순 없지. 하지만 지훈에겐 엄마가 필요해. 지훈에겐 안정과 정직이 필요해. 네가 절대 주지 않은 2가지야. 결국 지훈은 한 달에 2번 주말에 지훈을 감독해 만나는 합의에 동의했다. 민수는 그 조건을 고집했다. 지난 몇 달간 지훈이 지훈에게 내 대한 거짓말을 심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래. 엄마 아빠를 아프게 하려 한대. 지훈이 어느 날 말했다. 지훈의 신뢰를 되찾는데 몇 주가 걸렸지만 아이들은 회복력이 강하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은 진짜 사랑을 알아본다는 점이다. 이제 지훈은 매일 아침 나를 향해 달려와 꼭 안고 밤에 꾼 꿈을 이야기한다. 정원에서 나를 돕고 요리도 돕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내 무릎에서 잠든다. 할머니, 몇 주 전 지훈이 말했다. 왜 엄마는 여기 안 살아? 예상했던 질문이었고 민수와 나는 나이에 맞게 정직하게 대답하기로 했다. 때론 어른들이 가족을 아프게 하는 결정을 해 내가 설명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빠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항상 돌볼 거라는 거야. 엄마도 날 사랑해? 그래, 자기야. 엄마도 널 사랑해. 다만 더 좋은 엄마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해. 민수는 지은이 떠난 후 2주 만에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왔다. 처음엔 자기 집을 찾겠다고 고집했다.
엄마, 내가 너무 오래 엄마 인내를 시험했어. 민수야, 내가 말했다. 이 집은 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커. 너와 지우는 이 일이 정리될 때까지 안정적인 곳이 필요해. 게다가 나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가족이 곁에 있는 게 좋아. 전화는 완벽하지 않았다. 민수는 지난 몇 년간 나를 대했던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꼈다. 어느 밤 부엌에서 깨어있는 그를 발견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엄마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이 떠올라 그가 털어놓았다. 지은을 엄마보다 선택하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거. 민수야, 나는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는 조종에 능했어. 내가 의심할 이유가 훨씬 많았는데도 그녀를 제대로 보기까지 몇 년 걸렸어. 하지만 엄마는 내 엄마야. 내가 보호했어야 했어. 이제 날 보호하고 있잖아. 그게 중요해. 우리는 점차 관계를 회복했다. 민수는 우리가 왜 그렇게 가까웠는지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다. 다시 진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날씨나 일 같은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는 결혼 생활 동안 품었던 의심, 하지만 모든 결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무시했던 것들을 털어놓았다. 지은이 점차 나와 그의 친구들과 그를 떼어놓았던 방식, 늘 그 순간엔 그럴듯한 핑계로 들렸던 것들을 말했다. 항상 저녁 식사에 못 오는 이유가 있었어. 그가 말했다. 아빠가 아플 때 도울 수 없었던 이유도. 정상적이야. 민수야. 누군가를 사랑하면 작동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엄마와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는 아니었어야 했어. 우리는 영호와 그가 지은을 누구보다 먼저 의심했던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는 줄곧 알고 있었을까? 민수가 물었다. 아빠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을 거야. 사람 보는 눈이 예리했지. 하지만 증거가 있을 때까지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 아빠가 이걸 해결된 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 오, 민수야. 나는 말했다. 아빠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가 진실을 알았을 때 대처한 걸 자랑스러워할 거야. 민수가 돌아온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지훈의 진짜 아빠 태우였다. 민지 씨, 그가 말했다. 복잡한 상황인 거 알아요. 하지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집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다. 그는 키가 크고 정비소에서 일하는 거친 손을 가진 남자였다. 긴장한 모습이었다. 알아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앉은 후 그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될 의도는 없었어요. 지은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지훈이 내 아들이라고 말해달라고 설득하려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내가 돈이 없었으니까요. 작은 원룸에 살았고 그녀는 지훈에게 내가 줄 수 없는 더 나은 삶을 원했어요. 그는 진심으로 괴로워 보였다. 지훈을 위해 돈을 보냈어요. 많진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장난감이나 옷을 위해 보냈다고 지은이 말했어요. 이제 뭘 원해요? 내 아들을 알고 싶어요. 하지만 상처 주고 싶진 않아요. 그 아이는 민수를 아빠로 사랑하고 민수도 그를 아들로 사랑하죠. 그걸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의 정직함이 인상적이었다. 민수와 이 얘기를 했나요? 아니요. 민지 씨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그날 밤 민수와 대화를 나눴다. 어떻게 생각해? 내가 물었다. 민수는 한참 생각에 잠겼다. 지우는 나중에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태우도 아들을 알 권리가 있어. 하지만 지훈의 속도에 맞춰야 해. 정말 현명하구나. 내가 말했다. 최고에게 배웠지. 우리는 태우가 지훈을 점차적으로 만나게 했다. 처음엔 가족 친구로, 나중에 지훈이 더 이해할 수 있을 때 진실을 알리기로. 태우는 완전히 동의했다.
태우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지훈이 두 남자와 노는 모습을 보았다. 민수는 아빠로 선택한 사랑으로, 태우는 혈연으로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지훈은 둘 모두에게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할머니, 그날 밤 태우가 떠난 후 지훈이 말했다. 태우 아저씨가 왜 나를 아빠처럼 봐? 그가 널 정말 사랑하니까 내가 말했다. 가족처럼? 그래, 자기야, 가족처럼. 드라마가 끝난 지 6개월. 내 삶은 몇 년 만에 가장 평화롭다. 민수와 나는 집을 편안히 공유하는 균형을 찾았다. 그는 요리를 하고 나보다 나은 요리사라는 걸 알게 됐다. 나는 지훈을 돕고 집안일을 나눠 한다. 지훈은 한 달 전 마지막으로 물건을 가지러 왔다. 더 마르고 다크서클이 생긴 잠을 잘 못 잔 듯한 모습이었다. 잘 지내? 내가 물었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연민이 느껴졌다. 버티고 있어, 그녀가 대답했다. 태우와 나 잘해보려 했지만 복잡해. 그는 지훈과 잃은 세월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나도 내가 저지른 피해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 죄책감은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동기부여가 된다면 도움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행복해. 나는 창밖에서 지훈과 축구를 하며 웃고 뛰는 민수를 보았다. 그래, 내가 말했다. 회복 중이지만 행복해. 다행이야.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절대 그를 아프게 하고 싶진 않았어. 알아. 그녀가 마지막으로 떠난 후 나는 좋아하던 것일 의자에 앉아서 모든 일을 돌아보았다. 영호는 내가 생각보다 강하다고 늘 말했다. 그가 옳았다. 이제 민수가 지훈에게 계란을 깨지 않고 뒤집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찼다. 집은 다시 웃음으로 가득하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손자는 안전하고 사랑받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항상 속했던 곳, 영호와 함께 만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삶을 살고 있다. 어떤 이야기는 극적인 복수나 시적인 정의로 끝나지 않는다. 더 단순하고 강력한 것으로 끝난다. 가족, 용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항상 이기는 길을 찾는다는 이해로. 오늘 아침 지훈이 할아버지 영호를 위해 정원에 꽃을 심어도 되냐고 물었다. 할아버지가 우리가 아직 기억한다고 알게 하려고요. 그가 말했다. 지훈이 씨앗을 심기 위해 작은 구멍을 파는 걸 도우며 영호와 그가 우리의 가족이 다시 강하게 뭉친 걸 자랑스러워할 거라 생각했다. 할머니, 지훈이 말했다. 사랑해요. 나도 널 사랑해, 자기야. 내가 대답했다. 영호와 내가 오래전 심었던 정원에 앉아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 순간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렸음을 알았다. 때론 강함은 싸우는 게 아니다. 때론 진실을 드러내고 진실이 나머지를 하게 두는 것이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처럼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했다.